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독립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방법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늘 명심하면서 지금까지 재판해 왔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일을 하고 밤 2시가 돼서 사장이 다시 운전을 하라 해서 가다가 너무 졸려서 사고 나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1심에서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 임무가 운전을 졸지 않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라는 사건에서 저는 그 당사자가 직접 나온 사건에서 그렇지만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기 부하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보호 의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2시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졸리는 게 뻔한데 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처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 가서 최초의 선례가 돼서 확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법과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지 절대 그 사건 자체에 제가 어떤 당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벌써 이재명 전 도지사는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었고 벌써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돼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에 것만 보겠다라고 해놓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요즘 것을 보고 있더랍니다, 검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 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구슬 지기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관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칙으로 내놓았던 안을 대법원에서 오죽하면 그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그 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그 검사에게 물어봅니까? 법원에서? 제가 영장 절차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부가 되면은 청구가 되면요. 예, 검찰에서 청구가 됩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그 검사에게 이게 왜 청구가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는 그런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 제정이나 법률 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번이나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어요. 그 경기도지사는 벌써 바뀐 지가 몇 년인데 현재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청구되는 건지, 이게 맞는지 타당한지 정도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민하고 있듯이 검사에게 왜 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신문하고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은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국회와 좋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국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힘을 실어 나갈 예정인데 이거는 뭐 여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동안 못 고쳐진 거죠? 검찰은 왜 이렇게 무소불위였는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검사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남발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지하는 대책을 가져야 사법부의 독립도 또 가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예,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형사소송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에 많은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저 보니까 안동에서 무려 4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아드님 두 분도 모시고 맞습니까? 딸 하나와 아들 하나. 이게 정보가 또 예. 잘못. 그 지역에서 후보자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리 이미 대법원장 되실 거다라고 아마 초기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했던 것이에요.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단면 평가를 했는데 항상 수위를 차지해 오셨고 수위 정도는 아니고 예. 좋게 평가를 받은 적은 있는 것 흔히 같습니다. 말하는 아까도 인사말에 나왔습니다만 약자배려가 판결문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무지에서 비서실이 퇴근 못할까봐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근무했다라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 하면은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보통 좋은 판사가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자 교수님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이해, 새로운 자세로 공부에 임하게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훈훈한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엄한 대법원장이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아까 소통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여러 번 쓰셨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꼭 판단만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가인 선생부터 훌륭한 법조인이 대한민국에 많았는데 우리 대법원장께서 그런 맥을 이어가실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판단하는 기간이라 그럴까 이게 많이 차이 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소속이 됐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선 무효가 됐지만은 김성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양평에 대법원에 같은 일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우리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재판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은 뭐 한번 심리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국민들은 늘 이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라는 의심을 갖죠. 또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대법원장 후보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가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사고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일주일 전이네요. 그죠?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희대의 3년 10개월 동안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1심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상법상의 사용자 노사관계 있으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민법상에 보면 상법에서 업무집행 지시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 주주대표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나 금융 실명제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사적인 것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게 조형법 중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고요. 최근에 아마
중대재해법상의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다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서 소극적이시고 이러면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파업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헌법상 보장된 그렇습니다. 지금 저 91년도 판례는 이렇습니다. 파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의무 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당 행위라면 위법성 조각사야 된다. 이게 91년 판례입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파업은 즉 노동 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다만 그 행사 과정에서의 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이 될 수도 평가되는 경우 한해서 비로소 의무 방해죄가 된다. 원칙과 예의가 바뀐 거죠. 이런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이상 후보자 입장에서 다른 말씀을 후보자의 드릴 수-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만 후보자가 소신이 있느냐,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판례는 저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를 거꾸로 갈 생각이 있느냐, 이런 판례를 유지할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표결할 겁니다. 예, 이 판례에 대해서 이 판례 자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이 판례에 뭐 반대하는 글을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소신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소신이 앞으로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입장이 뭡니까? 입장이 이 재판에 관계된 걸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니 파업이나 이런 헌법적인 정신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표결합니까? 예, 제가 앞서 그 그럼 다음 건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드릴 예, 때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회사에서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손해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원칙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대우건설 주의대표성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 사건의 기여도에 따라서 즉 불법행위 기여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 있는 사건이고 제가 판결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한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 Y사업의 경우에 피해 자체가 회사가 입은 것은 97억 정도가 좀 넘는데 그에 관련된 관여자 NO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3억 5천 또는 1억 7천5백 이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또는 이제 AA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OP가 책임을 졌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이 회사가 입은 건 161억인데 각각 2억 9천, 2억 뭐 2,900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리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연대채무자 개별 책임을 하는 법리에 대해서 개별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이 자체는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죠. 예, 회사의 이사 감사의 책임에서는 이미 판례가 그렇게 다 판결이 이런 오고 있습니다. 법리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것을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법리를 적용하겠다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예, 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리를 적용했다면 노란봉투법을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법원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 법원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법조문의 이 내용이 종래의 판례 이게 복잡한 법리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파업으로 100억이 손해가 났다 했을 때 근로자가 10명일 때 일단 100억 손해배상 성립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로 5억, 3억, 1억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이제 기본 법리인데 그렇죠. 그 조문의 성질이 그런 것인지 그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상세한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정치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후보자라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적절히 않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관련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억이 손해가 10명이 다 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손해배상 성립부터 어떤 사람은 5억이 성립해서 3억을 배상하고 어떤 사람은 2억을 성립해서 1억을 배상 이렇게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현재로서는 판별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는 것이지 기존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대법원장이 소수 인권, 약자를 위한 소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이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한번 다시 2부 순서하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의 지연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의 요구가 강한데도 법관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지난 그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서 재판 지연의 현황입니다. 넘겨보시죠. 장기 미제는 9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명지대학교 그 김대월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판사 업무는 경감이 됐어요. 근데 재판 지체는 심화됐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하나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신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낙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한번 보시죠. 사건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현재 재판 지연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가 부족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는 거 그게 합당한가요? 제가 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거기서도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기존의 김명수 체제에서 해왔던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장 승진제도 폐지 이런 제도가 다 결합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 부담이 늘었는데 끊임없이 사건 처리의 실질화 또는 그 난이도의 증가 이것으로 이 판사의 증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 생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2014년 2월 18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법관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기본적 책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우리 사회가 안정과 평화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대법관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 잘 지키고 퇴임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오기영 위원님께서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소개 간단하게 했다시피 아마 저보다 그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한 번은 하지만 두 번은 못하겠다는 취지로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두 번째 청문회에 서게 된 그 이유가 각오가 남다를 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청문회장에 쓰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늘 둘러볼 때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평생을 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라에 기증하는 분도 있고 그걸 보면서 저도 마지막 남은 저희 생을 그래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 소명이 있다면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쓰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이렇게 독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리 해석을 넘어서서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후보자님 2023년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여당 후보자 본인은 이번 보궐선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이때 주장을 하셨었고요. 또 국내 유수의 신문사도 그 공식 사설을 통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성 좌파 대법관의 유죄 판결 및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확정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2023년 6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노조의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대변인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망한 날 또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거나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하였고 역사는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거친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상 말씀드린 판결들을 포함해서 정치권 또는 언론 등 사법부가 특정 판결 또는 법원 행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그 대법원장께서 되신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도를 넘는 판결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은 예.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협력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호 견제하는 관계입니까? 예, 상호 상권 분립하여서 상호 견제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헌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원전히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불신을 저도 사법부 일원으로서 그런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늘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5일 날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되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겐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용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고요. 11월 27일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이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이 같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법농단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그 결과 이런 점들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대법관 시절에 실제로 이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과할 의향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네. 그런 점은 사과를 하지만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예. 죄송하다고 하는 건 사과는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가 제대로 사과를 좀 해주십시오. 예,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이 2018년 1월 23일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원세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때 저희가 논의한 게 원세훈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두 건을 이제 재판 영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원합의체 13명이 같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추호도 그런 아무 얘기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다음 문건을 좀 보시겠습니까? 자, 이 문건은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요. 별첨자료 3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행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예, 사법부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법부 역할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곳인데 결국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대통령 뜻에 따라서 판결하겠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문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오해하실 만합니다만은 저희 대법원의 운영에서 지금까지도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이라는 판단. 이거 누가 합니까? 대법원의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어떤 재판 결과를 바라는 것인지를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런 문건 때문에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 독립된 법관의 판결 개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오해를 왜 저런 오해를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 아시죠?
합니다. 네,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인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변호하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조희대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된 전원합의체 재판부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담겨 있어서 대체로 대형 로펌이 많이 담당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조희대 후보자님의 딸과 사위가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담당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조희대 후보자님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견에 따라 제척 대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내규상 제척 대상은 아니고요. 회피 여부를 이제 전원합의체 대법관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를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마다 재판장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마다 예. 회피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사건이 온다면 당연히 대법관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모두 발언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회피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할 정도로 그 지평에서 사건이 온다면. 제가 대법관에 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규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규를 따라서 하는 게 원칙으로 예, 잘 되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7개 로펌에 38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약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김앤장, 태평양, 세종, 바른 등 의견서를 써준 대형 로펌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 이후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회피가 잘 됐는지 궁금한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아직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권영준 대법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대형 로펌이 회피가 되는 상황이고 후보자께서도 권고 의견에 따라 또 회피가 돼야 될 상황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수 노희정 대법관도 제척 또는 회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제척이나 회피에 걸리는 사례가 2016년 임명된 김재영 대법관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관 중 3명이 해당되고 조희대 후보자까지 대법원장이 되면 4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한 명만 더 생기면 사실은 전원합의체 구성에 필요한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사건에 그 4명이 다 관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럴 확률은 드물지만 예. 만약에 뭐 한 분, 2분 정도 더 대법관이 이런 사건에 관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연하게 그렇게 다 관여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염려는 있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201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점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제 인사나 이런 관계가 있고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하는 권한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 로펌과의 제척이나 회피, 또 다른 회피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인사 방침이 있으신가요? 제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예, 물론 명망이 있고 우선 법률 실력이 있고 또 재판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피 사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점도 위원님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염려 안 하시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8월에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2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줄인 거를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무력화시켰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실제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직접 교유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조금 막연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 후보자께서는 특히나 그 법률의 문헌주의자라고 알고 있고 법률과 헌법 해석에 굉장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론적으로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그 증거 능력 문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특별히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령 그 문제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의 그런 사건들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이루어진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그런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 후보자님은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 관계, 가족 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잡을 바가 없다. 저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특별 청문회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 요청 없이 아주 신속하게 첫 질문이 시작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그것만큼 후보자께서도 자료 제출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또 제출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오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점이 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 의원의 그런 칭찬대로 다음 PPT를 보면 아마 저는 이게 뭐 제가 수치를 본 건 아닙니다만 법원 그 국회 역사상 가장 높은 이 동의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표가 부가 단 4표 그래서 98.2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법관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또 뭐 판사를 하면서 이제 보아온 이런 그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같이 근무해본 분들이 하나같이 칭찬하시는 이런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평을 저도 판사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을 이제 하시면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후보자께서 꼽으신 것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재판 지연을 뽑았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 미제 사건의 증가, 사실 이로 인한 재판 지연도 재판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또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더더욱 문제점은 정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결론을 빨리 그러니까 신속한 결론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특정 사건,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 너무 늦게 재판이 1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의 위중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내려진 것만 꼽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사법부가 굉장히 공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후보자님? 예,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법관에 되셨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보적 판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본인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시대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랑으로 판결난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우리 후보자님 이 주심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끝난 것이죠.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 48세입니다. 거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나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죠.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9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4년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연예기획사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후보자님께서 있는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부와 대법원을 결정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이 성범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제3고심은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따라서 무죄 선고한
법리 오해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단순 기소시킬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보이면 뭐 전원 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이 실체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 48세와 14세 아동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이런 판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속력이라는 게 법과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되어 온 그런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파기환송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사실관계를 따져서 파기환송을 내려갔고 그거를 받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하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법리상 이렇게밖에 판결을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 사실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다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올라오면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사회적 파장성과 그 파급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대법원에서 판결문 앞서서 우리 3심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문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항공 고수부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점, 그러니까 편지 보내면서 스티커 보내가지고 스티커도 붙이고 꾸미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14세 여아가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꾸미고 그 다음에 편지 보냈던 내용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염려나 걱정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이 지속되고 한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셨어야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그 율사가 아니라서 대체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들어가긴 어렵지만 이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이후로 더 많은 검증이 들어갈 거로 보는데 뭐 물론 후보자님께서 직접 판결하는 건 아니다만 이것을 인정한 게 후보자님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권 학업 성적에다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그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사랑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판결 이후에 피해 아동의 관점이 배제된 판결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는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무죄로 올라온 걸 저는 파기해서 유죄로 내려보내고 또 많은 폭행 사건에서 그 항소심에서 형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14세 여아가 계속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걸 사랑이라고 여길 거면 지금 JMS 피해자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를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건 또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인데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끼쳐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0대 남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담당하셨던 사건은 재상고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심 재판에서 이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두 번째 2심에서 다시 이제 무죄가 선고돼서 재상고가 된 사건의 주심을 담당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소위 기속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재상고심의 심판 대상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겁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 원 대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40대 남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혹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돼서 상고심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그 상고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판단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 대상 자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나 그 당시에 재상고심 관여 대법관들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후보자님께서는 2014년 3월 4일부터 20년 3월 3일까지 이제 대법관으로 근무를 하시고 재직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활동을 못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2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석좌 교수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시기 전까지 거의 3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성균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원래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본인이 한 약속 자체를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으셨으면 계속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겠네요. 4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시는 걸 수락하신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결정적인 계기라보다는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이제 제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사했다고 이제 언론에 나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적임자가 있느냐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겠지만은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 한 몸 생각하기보다는 뭐 자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덕이나마 도움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임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대체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렇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뭐 원칙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압수수색이 조금 많아진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1%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율은 82%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훨씬 더 많이 발부되고 있죠. 더구나 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일 사건, 동일 대상 안에서 계속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도 그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올 2월 달에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혹시 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 규칙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 제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아직도 논의 중인 게 그게 규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 사항이어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대법원이 그런 점들을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관 시행령인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예 형사소송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견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아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거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확한 내막을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예, 확인해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것은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뭐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거나 또는 뭐 검사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판단하자라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는 사람을 이제 누구를 부를지를 이제 를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그러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당초 안에서 후퇴해서 말하자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 제한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직 정돈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예,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밀행성이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런 임의적인 대면 심사 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규칙은 대법원장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다고 해요. 역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도 오래전서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검찰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들은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저희들로서도 걱정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진 않을까 이런 점들을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실하게 상세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분들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뭐 이런 그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가 도입된다거나 또는 무슨 대면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꼭 힘 세고 돈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운영상 혹시 그런 폐단이 생기면 어쩔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자의 답변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뭐 몇몇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갖고서 좀 메모도 했습니다. 저쪽 후보자가 그동안 이제 법관으로 계시면서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서 재판해왔다.
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성심을 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사건 한 건 한 건에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정성과 또 성의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학생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타인이 불행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예비법조로서 법치주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또 학교에 계셨다는 말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리고 또 변호사 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실제 제 생각이나 계획도 그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린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소박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단 하루를 하더라도 결코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국민의 헌법이 명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1년, 2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건을 그냥 무심하게 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10년, 20년, 30년 재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형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이 늦어지면 얼마나 피해를 볼까. 또는 멀리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왔는데 또 오라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 결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재판에 걸려있는 동안은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 재판에 대한 골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만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자세가 대법원장의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대법원의 구성원인 우리 판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 갖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정말 측은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또 성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가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는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정에는 화목이, 거리에는 질서가, 직장에는 상생이, 사회에는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나라에는 평화 번영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정말 저는 이런 사회가 되기 희망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면 역사 남는 대법원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는 뭐 내부적인 측면도 있고 외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내부 원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들 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에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후보자는 그 서류 제출 요청 등 그 인사 검증을 위한 요청을 뭐 외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내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어떤 요청? 인사 검증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관에서? 예. 되게 어디서 그런 어떤 기관에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까? 이게? 예, 저희 이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네. 또 처음 수락할 때도 받아. 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인사 추천돼 갖고 인사 검증을 할 때 과연 그 법무부에 어쨌든 인사 검증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좀 오락가락해요. 저는 뭐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예, 뭐 그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법원의 어떤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된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독립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방법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늘 명심하면서 지금까지 재판해 왔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일을 하고 밤 2시가 돼서 사장이 다시 운전을 하라 해서 가다가 너무 졸려서 사고 나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1심에서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 임무가 운전을 졸지 않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라는 사건에서 저는 그 당사자가 직접 나온 사건에서
그렇지만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기 부하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보호 의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2시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졸리는 게 뻔한데 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처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 가서 최초의 선례가 돼서 확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법과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지 절대 그 사건 자체에 제가 어떤 당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